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의 시승기를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중에서도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포르쉐 911입니다. 포르쉐 911은요, 여러가지 라인업으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포르쉐 911 쿠페가 있고요, 911 카브리올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탑이 열리는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 시승이 정해진 날 이후부터 제발 비만 오지 말아라, 어제까지 기도를 하면서 막 드론도 충전하고 드론으로 멋있게 담아야지 라고 막 하면서 잤는데, 웬걸 오늘 아침부터 지금 세차게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치지도 않아요. 탑을 잠깐이라도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의 완전한 매력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차량에 대한 시승기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11 카브리올레 모델이고요, 911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나뉩니다. 카브리올레라고 하더라도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이 있는데 이 차는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GTS 트림입니다. 뭐 4S, S, GTS, 터보 S 이렇게 있지만 GTS 모델입니다. GTS는 911 내에서도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고, 또 911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트림이 바로 이 GTS 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풀 네임을 말씀드리면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모델이에요. 사실 제가 911 중에서 사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딱 그 패키징이에요. 제가 사면 GTS를 사고 싶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 GTS를 사고 싶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 트림을 사도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GTS를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기본 트림보다는 GTS를 사야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르쉐가 최근에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되었죠. 992.2, 992.MK2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승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르쉐 911이라고도 하지만 992라고도 하고, 뭐 MK1이 있고 MK2가 있고 992.2가 있고, 사실 좀 헷갈립니다. 제가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면, 일단 991은 모델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자동차 소나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소나타가 911이라는 모델명이잖아요. 그래서 911은 모델명이고 992는 코드명입니다. 뭐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DM8 소나타, 그리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RG3 제네시스, 이렇게 코드명이 붙잖아요. 그래서 포르쉐 992는 이 991이라는 모델의 코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991도 숫자고 992도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또 992.2, 992.MK2는 포르쉐는 부분 변경하면 뒤에 .2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1은 현행 모델이고요, .2는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2.2와 992.MK2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는 992.2, 즉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런칭하진 않았고 출고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구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형과 신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계기판에 주행 스타일을 조정하세요, 웻 스위치를 켜세요 라고 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웻 스위치를 켜라는 건,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동그란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해서 포르쉐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인데요, 이걸 돌리게 되면 총 5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웻 모드라는 게 있어요. 웻 모드는 이렇게 노면 젖어 있을 때 좀 사용하면 좋은 모드인데요, 웻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엑셀을 좀 깊게 밟더라도 RPM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드에서는 RPM이 금방 2000rpm 이상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웻 모드에서는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1500rpm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PM을 굉장히 적게 써요.
뭐 다른 브랜드로 치면 약간 에코 모드라고 봐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PM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약간 차를 차분하고 마일드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지금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RPM을 올리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뒷바퀴가 회전하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고 스핀할 수 있기 때문에 웬 모드를 켜서 최대한 안정적인 트랙션을 유지를 해라 라고 이 차량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스마트하죠. 그래서 지금 웬 모드로 사용하고 있고,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지금 GT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배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GTS 트림의 특징은 기본 카레라나 카레라 4S, S 모델과 다르게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는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배기 파이프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가변 배기가 열리면서 화가강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요거 정말 제가 노면만 좋았어도 패들 시프트 8단 PDK를 쓰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차가 없어지고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안전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드라이브 모드도 한번 바꾸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는 웻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비가 좀 그치고 차가 없는 구간이어서 살짝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포트였는데요, 노멀. 여기서 스포츠로 한번 바꾸고, 네, 곧바로 RPM을 많이 쓰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3000rpm 이상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8단 PDK의 능력을 한번 패들 시프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000rpm을 넘기면 아예 이 사운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6000rpm 가까이 있으면 또 한 번 사운드가 박력이 정말 터지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우와, 지금 터널인데 물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만큼 엄청 커다란 그런 사운드는 아닌데 충분히 운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운드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주를 해볼까요? 지금 4단에서 3단, 4단 3단이 미쳤네. 왕 하는. 이번에 한 번 더 내려볼까요? 다시 차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만 한 결과 연비는 5에서 6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차량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평대항 엔진, 플랫6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하면 스포츠카니까 상당히 고배기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911은 예전부터 8기통, 10기통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브랜드 슈퍼카와는 다르게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을 계속해서 써왔고, 배기량은 3.0L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고배기량 엔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포르쉐가 특이한 게 앞에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터는 MR 구조, 미드십이어서 등 뒤에 엔진이 있지만, 이 911은 예전부터 RR 구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RR 구조라고 하면 리어 엔진, 리어 휠 구조라는 건데요. 엔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특이하죠. 거의 현존하는 완성차 중에서 이런 RR 구조로 쓰는 건 911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헤리티지 911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911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RR 구조를 고수한다라는 것도 911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 앞에는 프렁크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프렁크가 존재한다라는 게 911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프렁크가 좀 대중화되었지만, 사실 내연기관 시대에서는 이 프렁크가 굉장히 신선하고 유니크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앞에를 열어서 물건을 넣고 물건을 꺼낸다라는 건 거의 911 박스터, 그러니까 포르쉐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트렁크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나오면서 좀 많이 익숙해지긴 했죠. 그래서 아마 신형 911은 어떤 게 달라졌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엔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11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형 911에 하이브리드가 로드카 최초로 적용이 됐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앞서 리뷰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르쉐가 하이브리드를 넣어?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포르쉐는 항상 소비자분들, 드라이버를 만족시켜 왔던 브랜드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를 넣었지만, 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라 포르쉐만의 T 하이브리드, 즉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왔던 방식은 뭐 렉서스, 토요타, 현대, 기아의 풀 하이브리드 방식, 아니면 뭐 독일차나 볼보에서 많이 경험했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 아니면 충전을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는 이 모든 방식을 깨버리고 T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을 썼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터보차저 안에 모터를 집어넣어서 일렉트릭 터보차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보다는 퍼포먼스, 즉 성능에 엄청나게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형 911에 들어가는 T 하이브리드는 현재 GTS에만 적용이 됩니다. GTS에 적용되는 이유는 GTS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GTS의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게끔 GTS M1 하이브리드를 넣었다고 하고요. 일반 노멀 까레라에는 하이브리드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포르쉐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911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GTS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소문으로는 거의 확정이긴 한데 국내에는 기본 까레라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GTS가 기본 사양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뭐 추후에 바뀔지 안 바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모르고 관계자분도 모르고, 그거는 뭐 나중에 뭐 판매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들어와도 되겠다 싶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911을 GTS부터 GTS만 선택할 수 있다. 뭐 나중에 터보 S나 이런 게 추가되긴 할 텐데, 일단 기본부터 GTS가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된 911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금액도 약 기본 모델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대략 소나타 가격 한 대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뭐가 바뀌었길래 부분 변경인데 거의 뭐 3천만 원이나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T 하이브리드 방식을 넣으면서 이 성능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엔진은 좀 바뀌었어요. 엔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리터 엔진이 아니라 3.6리터 엔진으로 배기량이 좀 올랐습니다. 배기량이 올랐고, 그리고 원래 지금은 트윈 터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싱글 터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더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다운사이징이 대세인데 배기량도 높아졌고 되려 트윈 터보에서 싱글 터보로 터보를 하나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거 퇴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만큼 포르쉐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터보를 하나만 넣더라도 이 터보 시스템, 즉 일렉트릭 터보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포르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출력적으로 봤을 때 GTS 기준으로는 60마력 정도 올랐고, 이 제로백, 가장 쉽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0부터 100km까지의 제로백은 0.4초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포르쉐에서 공개한 이 드래그 레이스 영상이 있어요. 이 구형,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TS랑 신형 GTS가 드래그 레이스를 했는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신형 GTS가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T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 연비를 높이고 순수 전기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 전기로 가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이 퍼포먼스에 몰빵한 하이브리드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렉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지금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한 2, 3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게 T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르부르크링의 기록을 무려 8.7초나 줄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포르쉐 GTS와 신형 GTS 간의 니르부르크링의 기록이 8.7초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8.7초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다라는 것이 구형과 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사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리뷰에서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익스테리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단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헤드라이트는 주간 전주등이 삭제가 됐습니다. 주간 전주등이 이 동그란 헤드라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깔끔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조금 더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내부 그래픽이 바뀌었고, 하단 범퍼 GTS 기준으로는 수평형에서 수직형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된 것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이에요. 이 뒷모습도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 라이트 밴드가 좀 더 넓어졌고, 이 듀얼 배기 파이프가 조금 더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조금 바뀌었고, 실내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크게 바뀐 게 이 포르쉐는 왼쪽에서 시동을 걸거든요. 지금도 911은 이 스마트 키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꽂아서 돌리는 방식도 이제 끝났어요. 예전에는 요 스마트 키를 꽂아서 돌렸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끝났고 이제는 그냥 요걸 잡고 돌리면 되는데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신형은 그냥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버튼이 편하죠. 버튼이 편한데 이렇게 돌려서 거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계기판 클러스터가 911을 상징하는 5 클러스터는 똑같지만 지금 모델은 이 가운데는 아날로그 바늘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신형은 이걸 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포르쉐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시동 거는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보통 뭐 일반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 뭐 다른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레이스를 할 때 차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뛰어와서 차에 탑승하고 시동 걸고 이렇게 수동으로 변속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동으로 변속해서 출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에 타서 상당히 빠르게 출발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드라이버의 그런 스킬이고 노하우인데, 그런데 시동 거는 버튼이랑 변속이 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이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기 좀 걸리잖아요. 딜레이가 걸리니까 왼쪽으로 시동을 걸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조가 레이싱 DNA에서 온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르쉐나 다른 브랜드들도 레이싱 DNA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왼쪽에 시동 거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리티지를 그냥 버튼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형 911이 GTS부터 출시가 되면서 가격적인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TS 카브리올레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이 23년식이거든요. 23년식 시작 가격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옵션은 그렇게 많이 안 넣은 것 같은데 무려 옵션이 2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 가격이 2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차량이죠. 그런데 부분 변경된 992 GTS 쿠페의 시작 가격이 2.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카브리올레보다도 이제 쿠페가 더 비싸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911을 꿈꿔오던 저 같은 사람들은 911이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제 911 가격도 거의 진짜 슈퍼카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하이브리드 필요 없다, 그냥 기본 카레라도 출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포르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2억 3천 낼 돈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입구 컷,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제 포르쉐도 저 위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뭐 기본 깡통 카레라도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형 카레라를 팔지 않으면 이제 신차로 911을 사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형에 좀 더 애착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만약에 911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이 정도 출력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도 마력이 490마력이고 토크가 5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하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500마력 중반대까지는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T 하이브리드까지는 저한테 좀 과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진짜 사고 싶은 소비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는 신차로 거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인증 중고로라도 이 차를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사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사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차를 살 능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능력이 됐을 때는 뭐 신차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증 중고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델 992.1 MK1 모델에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더 사고 싶은 느낌도 있고, 일단 탑을 열었더라면 더 크게 와닿았을 텐데 날씨가 정말 애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특이한 게 이 소프트탑이 안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튼튼해 보입니다. 이 911 카브리올레를 밖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정말 예술적입니다. 사실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결정짓는 가장 큰 게 요 C필러의 라인입니다. 당연히 쿠페가 카브리올레보다 라인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11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쿠페랑 카브리올레상의 라인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결과 공기저항 개수도 거의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진짜 잘 만든 거고, 뭐 라인을 잘 만드는 노하우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튼튼해
보이고 방음도 잘 됩니다. 원래 제가 카브리올레 저도 많이 타봤지만 비 오는 날 카브리올레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두둑툭, 물론 감성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빗소리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천장에서. 근데 이 911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음이 잘 됩니다. 이게 하드탑이 아니라 소프트탑인데도 굉장히 방음 처리가 잘 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도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프레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 4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장을 보면 이렇게 판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4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리는 속도도 12초면 개폐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속 50km 이하에서는 열고 닫고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탑이 또 이렇게 Z자로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빠르게 열린다라는 게 요 또 911 카브리올레 소프트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하드탑이 좋다, 소프트탑이 좋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또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요즘 대세는 소프트탑입니다. 요것도 약간 유행이 있어요. 하드탑 유행일 때가 있고 소프트탑 유행일 때가 있는데, 거의 지금 카브리올레 끝물에 와서는 소프트탑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컨버터블 모델을 보면 일단 뭐 벤츠의 CLE 카브리올레 있죠, SL 로드스터 있죠, 그리고 페라리 로마 있죠, 뭐 BMW 4 시리즈 컨버터블 있죠. 이런 모델들 다 소프트탑으로 나왔습니다. 하드탑을 지금 신형으로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근데 몇 년 전에는 또 하드탑이 유행이었죠. BMW 4 시리즈도 하드탑이었고요. 뭐 페라리의 포르토피노 이런 모델들도 하드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하드탑이 유행이었죠. 벤츠 SL도 하드탑으로 나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탑이 대세이고 소프트탑의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소프트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라인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강성도 확보했고 방음 능력도 좋다 보니까 굳이 무거운 하드탑을 쓸 필요 없겠다. 굳이 무겁고 또 탑을 접었을 때 수납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괜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하드탑을 쓸 필요 없겠다라고 브랜드에서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소프트탑이 예쁩니다. 소프트탑은 탑 컬러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하드탑은 바디 컬러랑 똑같이 출시돼서 내가 탑 컬러를 고를 수는 없지만 소프트탑은 내가 블랙, 뭐 브라운, 레드 이렇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소프트탑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승 차량은 레드탑입니다. 정말 진리의 조합이라고 하는 흰 빨빨 조합이에요. 흰색 외장에 빨간색 인테리어, 빨간색 탑입니다. 이건 거의 호불호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조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걸 산다면 실내는 무조건 이 보르도 레드로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예전부터 로망이었고 911을 구매하면 무조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요 색을 살 거고, 익스테리어는 저는 조금 어두운 색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박스터였다면 좀 원색을 했겠지만 또 911은 원색으로 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랙으로 하거나 아니면 GT 실버로 한번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탑도 뭐 레드로 하거나 아니면 브라운으로 하거나 좀 전체적으로 외관은 좀 차분한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911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쭉 달려야 되는데 지금 차도 많고 노면도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GTS의 이 엄청난 배기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죠. 사실 이번 리뷰는 제 만족을 위해서 시승을 하는 건데 날씨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물론 만족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웬 모드에서 살짝 노말로 바꾸고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사운드가 바로 커지죠. 완전 다른 차가 됩니다. 아주 썽이 나 있어요, 차가. 그리고 RPM도 2000rpm 이상을 계속 상회하게 되고, 노멀 모드에서는 터지지 않았던 팝콘들이 이제 파바바방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박진감이 넘친다라는 게 뭐 노멀 까레라와 까레라 GTS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크감이 정말 느껴져요. 우리가 사실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서 뭐 제로백도 이 차보다 더 빠른 차가 많고, 또 가장 또 전기차 중에서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이오닉 5N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내연기관이랑 아이오닉 5N을 비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기차는 전기차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연기관은 내연기관과 비교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911과 아이오닉 5N을 비교하는 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감성이 다르잖아요. 감성이 다르고 헬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속도는 아이오닉 5N이 더 빠르겠죠. 가격도 뭐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성비로 본다면 아이오닉 5N 좋지만, 뭐 사실 이런 차들은
가성비를 두고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오닉 5N과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더라도 꼭 속도를 내야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저속으로 갈 때도 이렇게 낮은 RPM에서도 낮은 속도에서도 파파팡팡팡 터지는 낮고 얇게 깔리는 배기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포르쉐를 빨리 달려야만, 이 차를 막 100km, 200km 이상 달려야만 와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게 911의 승차감은 어떤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911을 잠깐 타보거나 서킷에서 데려서 많이 타봤습니다. 911을 서킷에서 많이 타보고 지금 이 차를 1박 2일 동안 타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내 주행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타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오늘 11시 반에 받아서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4-5시간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아요. 이 차보다 편한 차를 찾으시면 타이칸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타이칸은 진짜 편하거든요. 타이칸은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승차감의 스포티한 포르쉐를 원하면 그런 분들은 타이칸을 가시는 게 맞아요. 이 911과 타이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차감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차감 차이가 제일 커요. 이 911은 어떤 911을 선택해도 에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GTS 트림은 기본적으로 PASM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이어서 10m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911 중에서도 조금 딱딱하고 조금 더 불편한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GTS는 주행 성능,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낮아서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앞에 트럭이 있잖아요. 조금 높은 2.5톤 트럭이라든지 탑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안 보여요. 신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디펜더 탈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느꼈는데, 앞에 트럭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 신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래서 좀 트럭을 좀 멀리 보내고 움직여야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어요.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911을 타면서 느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승을 잠깐 하면은 장점만 많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길게 해보고 좀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911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차를 데일리로 타고 디펜더를 팔고 이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수납 공간이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디펜더에 비하면. 물론 당연한 거지만 물건을 놓기가 조금 애매하고, 요즘처럼 비가 왔을 때도 저는 주로 장우산을 쓰는데 장우산을 물론 뒤에 놓으면 됩니다. 근데 뒤에 놓는 것도 좀 불편해요. 불편하게 돼 있고 조수석에 놔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와이프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김포공항에 와이프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모시러 가야 되는데 캐리어를 실어야 돼요. 차에 캐리어를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911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일단 앞에 프렁크 트렁크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그냥 뒷좌석에 실어야 되는데, 사실 캐리어를 그냥 뒤에다 올린다? 라는 건 사실 이렇게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시트가 망가지잖아요. 캐리어를 이렇게 감싸고 실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데 시트가 좀 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실히 실용적인 부분, 실용성 부분, 편의성 부분에서는 911을 데일리카로 이 하나만 타는 거는 진짜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요 카라이프는 911 카브리올레 그리고 캐스퍼 EV, 약간 이런 조합으로 가면은 좀 실용적이면서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911 한 대만 갖고 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확실히 짐을 적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디펜더도 있고 911도 있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거는 정말 찐 부자여야만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르쉐는 8단 PDK가 또 포르쉐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이 변속기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도 이 포르쉐의 911, 포르쉐의 박스터 이렇게 스포츠카 성향을 가진 모델들과 아주 궁합이 좋은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G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K와 엔진 사이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와 PDK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신형 GTS는 수동 변속기 선택이 아예 불가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수동 변속 매뉴얼을 이제 오피셜하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사양에서는 그렇게 아쉽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만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DK와 전기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변속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PDK가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이 저속에서 살짝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고속으로 갔을 때 변속이 진짜 빠르고, 특히나 이 PDK는 패드 시프트와 접목을 했을 때 정말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PDK를 참 좋았는데, 좀 PDK를 좀 낮은 금액에 경험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폭스바겐의 DSG 트랜스미션이나 아우디 에스트로닉을 경험해 보시면은 저는 이 포르쉐 PDK랑 약간 엇비슷한 느낌이 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에스트로닉이나 폭스바겐의 DSG도 상당히 변속이 빠르고 재밌는 트랜스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속기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제가 BMW 탈 때도 그 BMW의 ZF 8단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디펜더도 ZF 8단 미션이에요. 같은 ZF 8단 미션인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엔진과 이렇게 결합이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디펜더를 타면서도 이게 ZF 8단이 맞나? BMW ZF 8단이랑 너무 다른데? 약간 직결감도 다르고 변속 타이밍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는 ZF 8단이랑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BMW랑은 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변속기가 주는 그런 직결감이라든지 운전의 재미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사실 엔진보다 변속기가 운전의 재미를 결정짓는 데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DK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포르쉐라는 브랜드 내에서. 근데 또 카이엔은 팁트로닉이어서 이 PDK가 아닙니다. 또 이런 느낌이 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승 차량은요, 포르쉐 세형 모빌리티 송파 스튜디오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송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포르쉐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프로님들과 제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고 프로님들이 진짜 친절하십니다. 차에 대한 견해도 넓으시고 또 외모도 너무 잘생기시고 훤칠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친해져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포르쉐 스튜디오에는 멋진 분들도 있고 멋진 차도 있고 시설도 완전 신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나중에 911 인증중고차로 사면은 송파 스튜디오에서 출고받으려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오기를 꼭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일리로 1박 2일 동안 오래 타보니까 잠깐 타본 것과는 또 다르고 트랙에서 타본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데일리로도 충분히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적재 용량이나 실용성 부분, 뭐 실용성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재 용량 부분에서만 조금 해결책을 찾으면은 충분히 데일리로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차 하나로만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송파 스튜디오 갔었을 때 엄청 사고 싶었던 키링이 있었거든요. 그 키링을 내일 반납하면서 한번 사와야겠습니다. 그 키링을 사가지고 제가 디펜더에 달고 다니면서 이제 제 포르쉐를 사면은 그 키링을 다는 것을 약간 저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삼고 한번 열심히 정진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포르쉐를 꿈꾸시는 예비 포르쉐 오너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이제 포르쉐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면서 언젠간 꼭 포르쉐 오너가 되는 그 날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르쉐 911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